코로나 첫 확진자가 나온 지 벌써 60일입니다. 수도권과 대구 등지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해외 유입 사례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다시 1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네, 대구에서 폐렴으로 사망한 17살 고등학생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사망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영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첫 확진자 지난 1월 20일 날 나왔죠. 그렇죠. 예, 60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동안 많은 일들도 있었고요. 벌써 8,5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쭉 보셔왔잖아요, 흐름을. 예. 집단 감염이 지금은 가장 문제인 것 같고 또 예.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겠다. 그런데 모든 고위험 어떤 밀집 시설들에서 다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 없다. 이러기는 물리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고 예. 지금의 이 시점에 뭐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아무리 그런 걱정되는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다 그래도 전수조사 후에 또 검사를 하거나 노출이 됐을 경우에는 그 전수조사가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제한된 의료 자원이나 그런 검사 물량을 가지고서 의학적 우선순위를 가지고서는 이제 걱정되는 부분도 한 차례씩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예. 지금으로서는 두 가지 요인이 있죠. 첫 번째로 워낙에 세계 팬데믹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유입될 요인 그리고 우리 내부 국내에서의 소규모 집단 발생 감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는 건데 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대응책을 지금은 조금 더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면에서는 해외 유입하는 분들 지금 그 특별 입국 절차에서는 무증상인 경우에는 그냥 통과합니다. 그리고 14일간은 어떻게 좀 더 철저하게 우리가 그들이 확진되는 과정까지 노출이 없게 할 것이냐에 대한 매뉴얼을 강화할 필요가 있죠. 예. 그리고 네. 집단 감염이 소소하게 발생하고 있는 보통은 공통시설은 의료기관이 될 수도 있고요. 요양병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밀폐된 집단들, PC방이나 아니면 노래방이나 그런 종교 집단들 이런 곳들을 우선순위대로 지금 그런 감염관리 매뉴얼들을 지침을 내리고 있어요. 그게 잘 되고 있는지 예. 안 되고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좀 더 강조할 필요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점검을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좀 짚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자세히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 둘씩 좀 짚어보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오늘 오전 0시 기준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87명이 추가됐습니다. 다시 두 자릿수로 아래로 내려간 모양새인데요. 그래서 총 누적 확진자 수가 8,652명이 됐습니다. 예, 지역별로도 좀 확진자 수가 나왔습니다. 대구에서 34명, 서울에서 17명, 경기 14명, 경북이 13명이 확진 판정 받았습니다. 어제 엿새 만에 다시 이제 세 자릿수로 기록을 했었던 가장 주된 원인이 대구에서의 요양병원 집단 감염 사례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집단 감염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매뉴얼 점검이나 검역, 관리 차원에서의 재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예. 오늘은 다행히 다시 좀 두 자릿수로 내려왔습니다만 앞으로도 또 언젠가 또 이렇게 세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대규모의 집단 감염에 대한 대비가 좀 철저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흐름을 보면은 대구, 경북의 신천지 그 사태로 1차 피크가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좀 안정세를 하다가 이제 대구 한마음 요양병원에서의 그런 75명 정도의 대량으로 2차 피크 정도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였는데 다행히 그 이후에 지금 2차, 3차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좀 떨어진 걸로 보입니다. 예. 하지만 항상 바이러스가 유포된 시점과 확진되는 시점에는 갭이 있다는 거죠. 일주일에서 열흘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시차가 길면 길수록 그동안에 많은 확진자들이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면서 감염이 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오늘 두 자릿수로 돌아왔다고 해도 당연히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런 지역사회 확산의 감염의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것들은 전 국민이 동참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요. 내가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빠르게 확진받을 수 있는 시스템. 그것이 의료기관이든 1339를 통한 선별진료소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는 그런 예. 프로세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그 대구에 살던 17세 청소년 사망했던 내용에 있어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코로나19 검사 음성이다라고 최종적으로 판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영남대병원에서는 13차례나 검사를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일부 양성 소견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를 두고 그렇다면 이게
검사의 오류이냐, 검사실의 오염이냐, 다양한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전문가께서는 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렇죠. 그 코로나19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들긴 하고요. 수차례 검사했는데 그중에서 한 번만 미결정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은 우선은 낮다고 보긴 하는데 그럼 왜 한 번이 그렇게 미결정으로 나오면서 소변 검체에서 일부 유전자가 양성으로 나왔다고 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어제 정부 당국의 그 브리핑을 보면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실험실에서의 오류로 보이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 검체를 확보를 해서 검사를 할 때는 RT-PCR이라는 우리가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하고요. 예. 이 검사 방법은 우선은 환자의 검체를 시험군으로 뒀고 깨끗한 검체를 대조군으로 둡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조군에 대비해서 이 환자의 검체에서 어떤 것들이 더 양성으로 나오냐를 가지고서는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게 되는 건데 이번에 영남대병원에서 검사에서는 시험군, 대조군 둘 다 양성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게 그러면 검사의 정확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같은 검체를 가지고 서울대병원에서도 하고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했는데 두 군데선 음성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남대병원에서의 그런 진단 검사 과정에서의 오류가 있고 이런 것들은 검사의 정확성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기 때문에 정도 관리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지금 영남대병원은 코로나 검사를 전면 중단한 상태고 문제가 있는지 재점검에 들어간 상태인 거죠.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인데 영남대 병원장도 뭐 이걸 조금 더 진실을 좀 밝혀보겠다 이런 뜻도 표시를 한 것 같아요. 그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게 코로나19와 비슷한 폐렴이라는 어떤 증세를 앓다가 예. 엿새 만에 사망을 했고 또 나이가 17세라는 점에 저희들이 주목하지 했지 않습니까? 예. 일단 병원에서 밝힌 그 사망 진단서에 나온 부분들 그 부분도 뭐 병원 측에서 해명을 했습니다만 코로나19도 이렇게 폐렴하고 일종의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망 진단, 사망 원인을 썼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걸 등치시켜서 이야기했던 의료진의 판단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런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의료인의 입장에서는 처음에 환자가 17세고 기저질환도 없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악화되는 폐렴의 소견이 코로나19가 아닐까의 가능성을 제일 우선순위를 두고서는 음압격리병상에 입원을 시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가 아닐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증하는 과정에서의 수많은 검사 방법을 계속 했던 것 같고요. 그만큼 코로나19일 것 같은데 아니기 때문에 좀 의사의 입장에서도 의아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 사망 진단서에서도 직접적인 사인을 그렇게 쓰는 오류를 범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요. 원칙적으로 사망 진단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의학적 근거를 가지고 직접 사인을 기재해야 되는 거예요.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코로나19에 확진이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기재를 한 것은 아마 담당 의사의 좀 실수가 있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정을 해서 다시 발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17세 젊은 친구가 사망으로 이르기까지 그렇게 폐렴이 급격하게 악화됐는가? 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볼 수는 있겠는데 실제로 확인하려면 부검을 해보는 방법밖에는 없고요. 예. 그중에 하나로 제기되는 원인 중에 사이토카인 폭풍이라는 게 있죠. 그쵸. 이거는 중국에서도 보고된 그런 코로나19의 하나의 보고이긴 한데요. 오히려 젊고 건강하고 면역 반응이 왕성할수록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이거에 대응하는 면역 체계 반응이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정상적으로 배출하게 되는데요. 이게 과잉 반응하면서 오히려 우리 몸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하나의 가능성으로 지금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영남대 병원 층에서는 사실 이 검사 결과에 대해서 매뉴얼대로 엄격하게 했기 때문에 오염이나 기술적인 오류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라도 정부가 의심을 했던 대로 기술적인 오류가 있거나 실험실에서의 오염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이제 이런 검사에 있어서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국민들의 불안감도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영남대병원에서 지금 그 정도 관리에 대한 다시 재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이 RT-PCR이라는 검사를 영남대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대조군에서의 진짜 오염이 된 건지 네. 그럼 기존의 환자들에 대해서는 문제 없었는지 쭉 점검을 하면서 아마 뭔가 근거를 찾아내면 어떤 것이 원인이었다고 국민들한테 좀 알려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우리가 보통 2월 7일부터 그때 검사 기간이 확대되면서 민간 검사 기관까지 다 확대되고 50개 기관 그 이상으로 지금 증가하면서 하루에 1만 건 이상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의 그런 정도 관리의 그 수준이 정기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각 기관마다의 그런 검사 방법은 동일하긴 하나 시약이나 키트도 여러 회사이고 그리고 기기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진단 검사 의학과 의사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정도 관리 해보는 거는 네. 오히려 신뢰를 주는 데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이토카인 폭풍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이 사망한 이 고교생이 열이 처음에 41도까지 올랐다. 이건 뭐 정말 인간이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 고온 높은 체온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이 면역 체계가 과잉 반응하면 그렇게 열이 그냥 오를 수 있는 겁니까? 이 열과의 상관성은 어떻게 보세요? 실제로 이런 고열이 난 이유가 자체 뭔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폐렴 때문에 오른 건지 사이토카인 반응에 의한 고열인지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떤 감염으로 인해서 폐렴이 발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고열이 발생했을 걸로 보입니다. 근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열 41도라고 얘기했고 병원에 왔을 당시에 39도라고 했으니까 사실 거기에서의 그 측정의 차이도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예.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고열이 나는데 열 떨어뜨리고 그래도 조금 안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그런 케어를 조금 더 했으면은 그러니까요. 좀 더 경과가 달라지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이 있긴 한데요. 참 지금의 시점에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었던 것으로 보이고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오히려 우리 지금의 이 코로나 대국에서는 사각지대가 있다는 거죠. 코로나19가 확진이 되면은 곧바로 뭔가 그 보건당국에 신고가 되고 그다음에 뭐 생활치료시설이나 아니면은 입원 시설로 가게 되는데 음성인 경우에 폐렴 환자들 하지만 잠재적인 또 코로나 바이러스를 완전히 아니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입원을 시키기도 부담이 됐을 것 같고요.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고열이 나는 폐렴 환자를 무조건 다 입원시키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심해서 악화될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처음부터 하게 되지만 젊고 건강한 분들은 폐렴이 진단되더라도 초기에는 항생제와 해열제만 처방을 하면서 지켜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자주자주 경과관찰을 외래에서 해야 되겠지만 그런 면에서 실세, 기저질환 없다는 그런 요인들이 이런 의사의 판단 하에서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데 조금 소홀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 이 질문이 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일반 사람으로서는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41도와 39도의 차이가 의사로서 의료진 판단에 굉장히 큰 차이를 주는 겁니까? 사실 뭐 38도, 39도의 고열나는 환자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들 중에. 뭐 요즘에 독감도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열이 날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뭐 해열제나 이런 주사제를 통해서 그 열을 뭔가 떨어뜨리는 그런 의료 행위를 처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41도라고 생각이 되면 상당히 고열이고 소아인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 열성 경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입원 조치를 하는데 성인인 경우에는 조금 더 이게 젊은 친구였기 때문에 더더욱이 약 먹으면 좋아질 거라는 판단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예. 실제로는 병원에서 41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또 다른 그런 조치들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집단 감염이 나왔던 분당 재생병원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눈에 띄는 게요. 역학조사관이 잠시 거기서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확진이 됐어요. 역학조사관이라면 그야말로 어떻게 이 코로나19를 대처해야 될지 누구보다 잘 알 것 같은데 누군가의 접촉을 통해서 확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왜 이렇게 됐다고 보십니까? 그러게요. 역학조사관이 지금 경기도에서 파견한 30대 여성으로 알려져 있고요. 5일부터 13일까지 분당 재생병원의 그 상황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역학조사를 시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분당 재생병원에 이런 그 코로나19의 확진 환자들의 좀 명단이 고의로 누락되거나 아니면 접촉자의 부류가 조금은 미비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그런 확산이 역학조사관까지 영향을 준 게 아니냐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대응하고 있는 매뉴얼이 있는데 이 매뉴얼이 현장에서 잘 적용되고 있는지 과연 그리고 이런 144명이 명단이 고의로 누락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이런 병원 내에서의 대응 시스템에 우리끼리 소통에 오류는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실수하지 않도록 다들 긴장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집단 감염이 있었던 곳 중에 하나가 또 은혜강 교회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도 그 교인 130명에 대해서 전수 조사를 했는데 이미 이전에 확진 판정받았던 목사 부부를 포함한 일부 신도까지 포함하면 총 55명이 이제 확진
받게 된 겁니다. 1차 감염자가 된 건데 나머지 11명 정도는 옆에서 이제 간접적으로 접촉이 된 2차 감염자가 된 겁니다. 이 말은 즉 앞으로 추가적으로 또 2차 감염 혹은 3차 감염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은혜강 교회 사례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또 어떤 역학조사나 어떤 관리가 좀 더 필요할까요? 예, 뭐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합니다. 은혜강 교회도 1일 날 예배를 드렸고 8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그때 바이러스가 유포된 것으로 네. 보이고요. 그 사실이 이제야 확인이 되면서 확진자들이 인재 속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사이 동안에 얼마나 많은 노출이 있었을지 특히나 거기에 직업들을 보면 우체부도 있고 뭐 복지센터,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분들 여러 가지 뭐 병원 직원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부분이었다는 거죠. 그만큼 이런 확산의 우려가 매우 높긴 한데요. 역학조사를 통해서 일일이 찾아가는 노력도 당연히 병행을 해야 되겠지만 네. 우리가 모르는 그런 잠재적인 확진자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 지역사회의 그런 확산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접촉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노력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내 몸을 보호하고 상대방을 보호하는 노력도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또 주일이 다가옵니다. 경기도가 강하게 조처를 하고 있잖아요. 뭐 예. 부상권 청구까지 하겠다. 7가지 예방 수칙이 있습니다. 그걸 지키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면 부상권까지 이야기했는데 개신교계도 정말 좀 당부를 하지 않았습니까? 좀 철저히 지켜달라. 앞으로는 예배 관련해서 좀 자제를 해달라 하는 것 같은데 교회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이렇게 중소교회 같은 경우는 아직도 예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여러 가지 무슨 이유가 있겠지만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은혜의 강 교회 사례를 보면서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오히려 그 교회에 타격을 받는 그런 그리고 국민의 비난을 받게 되는 그런 사태들을 보면서 아마 소규모 교회에서도 이제는 조금 깨달음을 얻지 않았을까 그리고 앞으로는 더 중요하다는 그런 메시지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는 되도록이면 아예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는 것을 권고드리고요. 부득이하게 만나야 된다면 그 매뉴얼대로 식사하지 말고 명부 잘 챙기시고 그리고 감염 관리 철저히 하면서 계속 그거의 중요성을 계속 신도들한테 메시지를 주어야 할 것 같고요. 예. 이렇게 하여튼간에 밀폐된 곳에서 다닥다닥 예배하는 거 앞으로는 꼭 지양해야 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예, 뭐 정부도 사실 계속 권고 수준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료진으로서 보시기에 지금 이런 종교 행사나 이런 집단 모임 같은 것 일정 부분 좀 더 엄격하게 좀 강제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강제를 하게 되면은 실효성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시점에서는 더 강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으로서는 권고 조치가 이제 시행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잘 지켜지는지 아마 경기도부터 단속에 들어갈 것 같고요. 예. 그러면서 또 이런 은혜 강교회 사태처럼 비슷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그런 2차, 3차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면 더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이라도 좀 선제적으로 강화 조치를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우선은 그런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역사회 단속 그리고 해외 유입 차단 이런 것들을 조금 투트랙으로 잘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교수님, 그 은혜강 같은 경우에 이 소금물 분무기로 그러니까 신도들에게 그 예방한다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충격을 좀 줬죠. 한국소비자연맹이 바이러스 제거용으로 온라인에 유통 중인 이 살균 소독제 사용을 좀 주의해달라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무 형태로 잘못 사용될 경우에 호흡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인데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겁니까? 예, 이런 우리가 아무래도 바이러스를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에 대한 워낙에 현안이 있다 보니까 여러 소독제, 살균제 그리고 주변을 청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는 그 검증되지 않은 이런 제품들이 또 출시가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뭐 분무기뿐만 아니라 뭐 목걸이로 살균할 수 있는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제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검증도 안 됐고 사실 효과도 없다고 판단되는 것들이거든요. 네. 오히려 이런 살균 소독제는 강력한 뭔가 호흡기 점막에 그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오히려 그 농도가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살균 소독의 효과는 높아지겠지만 이런 점막들의 손상을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안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없이 그냥 시판이 되는 경우들이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런 소비자 연맹 등 여러 가지 한국 소비자원이든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런 가짜 뉴스를 통해서 인플루언서 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한 단속과 검증 작업도 동시에 같이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제대로 된 제품을 선택을 해야 하고 올바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는 그런 제품들이 출시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된 것이 별로 없긴 하고요. 우리가 가정 환경에서 살균 소독을 한다 그러면 보통은 살균 소독 기본적인 거로 락스를 사용하게 되죠. 네. 근데 락스는 워낙에 고농도기 때문에 이것 또한 곧바로 사용하면 우리 호흡기 전막에 손상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리터에 한 20ml의 락스를 희석을 해서 그 물로 여러 군데 표면에 우리가 접촉이 많은 곳들을 닦는 것들 정도는 환경 소독에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아직까지 정부 당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방 수칙이 있잖아요. 우리 그냥 마스크, 손 씻기 그런 것들을 충실하게 하시면서 굳이 다른 제품을 통해 갖고 이런 바이러스를 살균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원칙에 준하는 그런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스크 오브제가 시행된 지 벌써 2주째인데요. 어느 정도 시민들께서 정말 익숙해 좀 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스크가 어렵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마스크를 좀 구하고 싶은 생각도 드실 겁니다. 나노 마스크라는 게 있나 봅니다. 그런데 예. 식약처에서 국내에는 이게 나노 마스크, 나노 필터 마스크라고 하죠. 정확히 예. 이야기하면 이게 허가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판을 허가하지 않았는데 그게 만약에 나왔다면 예. 다 가짜일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특히 나노 마스크라는 게 뭔지 그 부분도 궁금해요. 예, 이 나노 마스크가 그 카이스트에 있는 신소재 그 학과에 있는 뭐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나노 필터 마스크, 우리가 보통은 마스크를 빨거나 아니면은 뭐 전자레인지 돌리거나 그럼 필터가 다 손상돼서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네. 이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20번 정도의 손빨래를 해갖고 재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만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신소재 필터로 구성된 마스크이기 때문에 네. 이런 마스크 대란에서는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시판되기까지는요, 이런 식약처의 검증이 필요한데요. 특히나 뭔가 그런 필터 기능이 효과가 있다는 게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오래 사용했을 때 우리한테 유해하지 않은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검증을 할 수 있는 식약처의 그 검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빠르게 신속 검사를 한다고 해도 아직까지는 시판된 것이 없는 만큼 이런 나노 마스크 이름을 도용해서 그렇게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는 업체들은 아직까지는 신뢰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해외 입국 절차 강화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모든 입국자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특별 입국 절차가 적용됐습니다. 그리고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에 있어서도 자체적인 자가격리가 아니라 좀 강제적으로 자가격리를 의무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시는지 의견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지금 이탈리아 그리고 유럽의 사망자가 중국보다 더 우세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는 단순히 특별 입국 절차만 한다고 하면 우리가 기존에도 보도된 것처럼 이런 무증상으로 입국한 후에 추후에 확진되면서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지역사회 감염에 우려가 되는 케이스들도 있었고요. 지금 특별 검역에서만 걸러지는 그런 환자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그만큼 네. 세계의 판도가 심상치 않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 국가를 다 14일 의무 격리는 못한다 하더라도 특정 우세한 국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강화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하게 이분들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그분도 보호하고 우리나라에 있는 국민들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예. 꼭 이게 이루어지는데 꼭 불필요하지 않다, 불필요하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는 이야기죠. 아마 예. 정부 당국도 이것을 고민하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예, 그 해외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에 대해서 특별 입국 절차 거치면서 일부 증상이 있거나 그러니까 발열 체크를 하게 되잖아요. 그때 그렇죠. 관련돼서 코로나19 관련된 일부 증상이 좀 의심 증세가 보이면 선별진료소에서 또 검사를 하게 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기에서 뭔가
이제 뭔가 의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바로 또 입원을 할 수 있는 조치까지도 절차가 마련이 됐다고 하는데 최근에 한 사례를 보면 의심 증세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에 가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달라라는 통보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뭐 질병관리본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건 절차적으로 잘 지켜진 문제이고 크게 논란이 될 부분은 아니다라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을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더 정보가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특별 입국 절차는 허술한 부분이 있습니다. 100% 걸러낼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열이 있는데 내가 해열제를 먹으면은 그 체크할 당시에 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기침가래가 있는데 건강 점검 체크해서 없다라고 보고를 하면은 그걸 검증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런 자발적인 보고 그리고 그 시점에서의 발열 여부는 100% 걸러낼 수 없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최소한의 그냥 절차라고만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구멍들을 어떻게 메꿀 거냐에 대한 부분이 고요. 아무래도 이런 추후에 확진되면서 그 대중교통에서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만큼 이 시스템은 아직은 미비하다.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우선은 코로나19에 노출된 사람이라 가정하에 어떻게 대응할까라고 생각을 해야지 검사하고 나서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생각하는 가정하에서 대응하는 것은 분명히 허점과 구멍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현행 체계가 좀 아직까지는 실효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 중에 이제 의심 증상을 보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컨트롤할 수 있지만 그 공항 안에서요. 무증상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나오기 이후에 발현될 가능성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14일간 격리를 의무화하자는 건데 아마 오늘 중대본에서 그런 논의도 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의무화된다면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해외 역유입 그 사례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우리가 그분들의 14일간은 그래도 지역사회에서의 생활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그래도 않는다면이라는 진짜 깔려야 되겠죠. 예, 자가격리를 철저하게 철저히. 준수한다면 그분들이 설사 해외에서 바이러스를 감염돼서 들어오신다 하더라도 그분들까지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여력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분들이 대중교통이나 아니면은 일상생활에서 가족까지 접촉하고 2차, 3차, 4차, 5차까지 한다면 그때부터는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비슷한 상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까지의 노력이 공허해질 수 있는 만큼 그런 14일간의 격리는 조금 더 강화할 필요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동 얘기 좀 할게요. 이란 상황, 중동에서 이란이 가장 심각하고요. 예. 교민 80명이 어제 전세기를 통해서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일단 2, 3일 머물면서 검사를 하고 음성으로 나오면 자가격리 조치는데 예전에 보면 우한에서 들어오신 분이랄지 이런 분들은 다 시설 격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괜찮겠습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여러 차례 사례를 봐서 1차 검사에서 음성이었는데 격리 과정에서의 양성으로 나오는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란 교민 80명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란 보면은 그 확진자가 18,000명 넘었고요. 사망자가 1,200명 해서 지금 그 치사율이 7% 정도 돼 있는 걸로 보고가 되고 있는 만큼 치사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높은 상황이라는 것도 하나의 이런 우려되는 부분인 것이죠. 예. 그만큼 지금 의무적으로 생활 그런 입소 시설에 들어가시지는 않지만 이런 이란 교민들께서는 자발적으로 무조건 14일 동안은 집에서만 계시는 그런 것들 모니터링을 물론 하겠지만 좀 더 강화된 부분이 방식으로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우선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란 교민의 적극적인 협조만 잘 당부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전세기를 투입해서 교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만 사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교민들 귀국을 희망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을 다 전세기로 투입해서 모셔올 수 없는 그 실제적인 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교민의 해외에 계신 그 교민분들께서 만약 정말 그 나라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체류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것만은 꼭 지켜주면 좋다라는 의료진 차원에서의 뭔가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우선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고 시각각 나라의 상황들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그 한국 대사관과의 소통 이 라인은 꾸준히 유지를 하면서 그런 본인이 계시는 국가의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느 나라도 예외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걱정되시는 부분은 내가 의심 증상이 발생했을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확진이 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은 안전하다 하더라도 그런 의료 체계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프로세스나 시스템 어디로 가서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미리 점검해 볼 필요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더더욱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는 뭐 손소독제나 이런 위생용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생필품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유럽 국가 중에 이탈리아가 중국의 사망자 수를 넘었거든요. 의료진도 굉장히 많이 감염이 됐나 봅니다. 그래서 의료 체계 자체가 지금 붕괴돼 있고 시민들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이동 제한 명령을 어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방금 말씀 나눴지만 우리 교민들도 그런 명령을 정말 이탈리아 분위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예.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탈리아 예. 상황 같은 경우는. 그렇죠. 중국은 완전히 봉쇄령을 하면 우한에서는 절대 못 나갈 수 있는 건 강력한 공산 국가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탈리아는 그렇게까지 강제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이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온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내가 외출을 하게 되면 내가 걸릴 우려가 있다라는 그런 경각심을 지금이라도 더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 특히나 이탈리아의 그런 의료 시스템의 붕괴로 인해서 걸리게 되면 사망으로 연결될 리스크가 다른 나라보다 높다는 이야기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내가 걸렸을 때 내 주변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조심하고 우선은 당분간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꼭 집에 머무르셔야 안전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중국에서 나오는 신규 확진자, 해외에서 여유입된 사례를 제외하면 0명이라고 중국에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일각에서는 중국 발표를 믿어야 할지 의문이다라는 시각도 있던데 현재 중국의 확진자 현황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저는 반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얼마나 신뢰가 있는지 그동안에 여러 그 확진 검사의 그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었고 집계 방식에서도 조금 차이가 있었던 것 같아서 네. 사실 0명이라는 그거를 완전히 믿지는 못하고 한 50%만 믿고 있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날보다 이렇게 줄었다는 의미는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런 방역 봉쇄 조치가 통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국은 그래도 희망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긴 하지만 또 우리 코로나19가 워낙에 한 번 퍼지면 또 확산되는 거는 또 시간 문제지 않습니까? 예. 또 역류의 그런 사례들도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중국도 마음을 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첫 환자 발생한 국가로서의 그런 책임감과 다른 국제 공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신 교수처럼 많은 분들이 중국 통계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한 내 의사 한 번도 자기 나라 통계도 믿지 못하겠다 할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조금 안정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국 특히 상황이 심각한 곳에 자국 의료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원지는 중국인데 자꾸 그런 행위를 하다 보니까 뭐 나쁘진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갖고 왔던 안 좋은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좀 미국과 중국은 이게 어디서 처음 시작이 되는 가지고 책임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뭐 지금 어디서 발언이 됐느냐 아직 중간 숙주 바이러스의 그 중간 숙주도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근원지가 어디냐를 쌓을 그 시기가 아니고 지금 팬데믹으로 간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공조해서 이 고비를 넘기겠느냐에 대한 고민을 우선하고 사태가 끝나고 나면은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중국이 워낙에 초창기에 다량으로 발생한 케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중국의 임상 사례나 이런 치료 프로세스 이런 것들에 대한 의학 저널에 참고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중국에서 이런 대량 사태를 유발한 그런 초창기 국가로서의 여러 가지 지원들과 함께 공조는 지속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전 세계적인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사례도 또 안 짚어볼 수가 없습니다. 올 여름에 도쿄 올림픽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취소해야 한다라는 여론들은 굉장히 많습니다만 올림픽위원회에서는 긴급회의를 개최해서 계속해서 정상적으로 개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의학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그때쯤이면 그래도 괜찮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괜찮겠습니까? 아마 취소라는 결단을 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유예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한 4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 사태가 얼마나 좋아질 거냐 저는 회의적으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예. 지금은 절정기에 다다르지 않았고
그 절정을 향해서 계속 치닫고 있는 되게 고비의 상황이고 위기의 상황인데 각 나라마다의 의료 대응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은 잠재적인 바이러스 감염자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올림픽을 무리하게 추진하다가 오히려 이런 바이러스 확산의 하나의 또 원인 제공이 되면 그 역풍을 IOC도 감당하지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서 4개월이라는 시간은 지금으로서는 너무 촉박하다라는 판단이 있습니다.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들이 좀 나오면서 이제 그 검역 전수조사나 검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좀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은 어떻습니까? 사실 초반에도 굉장히 이런 진단 숫자도 적었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적게 좀 진단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각 나라마다 이 코로나19를 대하는 방역 태세가 확연히 다릅니다. 그러면서 일본은 그 1일 검사할 수 있는 물량이 아주 제한돼 있기 때문에 예. 일부러 빠르게 검사하지 않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검사를 정부에 있는 일부 그 산하 기관에서만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같이 민간 기관에서 이렇게 다량으로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조금 그 일본의 그런 전략이 결국에는 결과적으로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 조금 예. 더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팬데믹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보루는 백신밖에 없다. 그래서 세계 뭐 30여 국에서 백신 개발에 지금 나서고 있고 특히 이제 이번 주에 굉장히 외신에서 백신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심에 중국과 미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서로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백신 빨리 만들어내면 좋겠죠. 뭐 다 모든 전 세계민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테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이 그렇게 잡게 걸리지도 않는다는 걸 다 알고 계시는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안정성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에서 나온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얘기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많은 후보 물질들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하지만 이게 상용화되기까지는 1년 이상, 뭐 18개월 이상이 걸릴 거라는 거는 이미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상황에서 올해의 사태를 뭔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백신 적용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네. 특히나 이런 신약 개발을 한다는 거는요. 후보 물질이 많다 하더라도 그 임상 시험을 거치면서 그 효과성도 입증을 해야 되고 인체에 무해하다는 안정성도 입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후보 물질이 그런 임상 시험을 단계 거치면서 탈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후보 물질이 많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긴 하는데 마지막 최종 골까지 몇 개나 정말 얼마나 효과 있는 백신이 나올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